방금 소개받은 김현순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개인적 사정이어서 밤에 저녁에 못해갖고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번거롭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 오늘 먼저 양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를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과 기계의 공진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진화라는 말이 너무도 이제 좀 우리한테 어렵게 들리지만,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가 함께 어우러지려면 이제 어우러지는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또 미래가 어떻게 설계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왜 이런 주제가 가능했을까? 그리고 오늘 이 전체적으로 하는 건 인공지능 시대의 인문학 이렇게 주제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주제가 오늘날 얘기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저는 통시적으로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훑으면서, 그래서 현 시점에는 여기에 이르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전개될 거야 라는 걸로 해서, 사실은 과거 근대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 그리고 그건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뭐 이런 식의 논의를 전개해 갈 겁니다. 이제 먼저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인간이 도구를 만들면서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도구라는 거는 인간이 자기의 능력에 붙일 때 좀 더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 사용해서 인간이 도구로 자기가 활용했던 것이 이제 점차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고 이러면서 간단하게 도구로만 생각하기에는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기계가 분명히 내 의지대로 그 마음대로 작동돼야 되는 도구임에도 분명한데, 문제는 도구로서만 생각하기에는 그 의미가 굉장히 커져버린 거죠, 오늘날. 특히 21세기에. 그래서 이제는 그 기계라든가 인간이 알고 있었던 많은 영역 분야에서 그 기계와 관련된 것을 단순히 파트너로 생각하면서 거기서 넘어서기까지 상상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림에서도 여기는 이제 단순히 도구로서 우리가 활용했던 건데, 이제 지금은 자기 눈을 맞추면서 감정까지도 같이 교류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문명은 굉장히 기술 어떤 그 물리적인 발전에 의해서 빠르게 발달하고, 그 다음 문화는 천천히 발달하고, 뭐 이런 식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죠.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여러분 텍스트에서는 이제 문화의 과정으로서 얘기되는 건데, 문명이든 문화든 지금 현재 놓여있는 이 시점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제 눈을 떠서 세수를 하고 출근을 다 준비한 다음에 여기 오기까지, 어떤 분은 아마도 자동차를 타고 왔을 거예요. 버스든지 뭐 개인 승용차든지. 그러면은 정류장 하나하나 거치면서 여기에 이르렀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인류사를 생각한다면 그 정류장 하나하나는 매 시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충북대로 오기 위해서 여기서 내렸다 하더라도 이 버스는 계속 가고 있죠. 그와 같이 생각해 볼 때 인류는 어떤 식의 시대에서부터 다음 시대로 거쳐가면서 매번 변화를 겪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핸드폰을 쓰지 않았을 때와 썼을 때, 우리는 그 이전 상태의 하나의 유형에서 삶을 얘기했다면 그 다음엔 핸드폰을 쓰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문화, 개인적인 삶, 사회 시스템 이런 게 다 변하죠. 그래서 다른 유형으로 간데, 이제 간단하게 통화라 아니면 뭐 검색으로만 했던 그 핸드폰이 기능에 대한 발달을 해서 다른 영역으로 계속 변화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만들어낸 도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변해가면서 끊임없이 유형을 달리해가면서 다양한 어떤 생활세계를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근대 이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예로 들자면, 뭐 예를 들어서 15세기에 뭐 기계인형이 자동인형이 발견됐다, 개발이 됐다. 그 다음에 자동인형에 대한 상상력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20세기 초 어느 시기에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 그러더니 한 세기가 지나가니까 21세기에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 얘기하더라. 그렇게 되면 각 시대에서 보면 이전 시대와 지금의 이 시대는 짧게 변화를 거치지만, 만약에 지금 21세기 이 시점에서 과거 15세기를 본다면 굉장히 장시간 동안 우리가 진화해 왔음을 우리는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기술 문명에 의해서의 변화를 끊임없이 겪게 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짧은 시기의 진화라고 한다면 인류 전체상으로 보면은 장시간을 거쳐서 끊임없이 진화해 왔더라 라고 해서 오늘날에는 그 진화에서 본다면 지금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이 이후에도 또 계속 진화를 밟아갈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이 어떤 정점이 아니라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그 문화 또는 인류사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근데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쭉 보면 변화는 기술 진보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한테 지금 현재 21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 시점이 어디냐면 대부분은 르네상스 말기 15세기, 16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서부터 이루어졌던 발전들의 이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대부분 보면은 르네상스를 기준으로 해서 기계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형태라든가 아니면 복잡한 형태라든가 그 형태의 다양성을 띄우지만 결국은 기계라는 것이 발견된 뭐 예를 들어서 톱니바퀴가 태엽으로 바뀌고 뭐 이런 식의 진화를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은 항상 기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이 맞물리면서 인적 자원이 계속 넓게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움직임이 이제 이동이 잦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뭐 그 길드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노동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어졌는데, 근데 이제 그들이 이게 장인이라고 그러죠. 어떤 영역에서 굉장히 일정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런 장인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당시 불안했던 정세 또는 질병 뭐 이런 걸로 해서 자기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로 간다든가 먼 곳으로 옮기면 옮겨지면서 그 옮겨서 있었던 지역에 또 자기가 뭐라 그래 도제격인 그 문화생들을 키우고 이러면서 인력을 계속 확대시켜 나갔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당시 12세기 이후서부터 이제 대학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연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연구에서는 항상 뭐라 그럴까 당시 시대에 계속 발전해 갔던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 기술이라는 것이 그 빠른 속도를 치고 올라오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었다는 것. 그래서 변화의 축에서 기술 진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그 기술 진보의 중심을 우리가 기계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시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기술 그 출발점으로서 시계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종탑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중심으로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종이 그 주변에 있는 일정 정도의 그 영역을 다 관장하게 되는데 공동체가 갖고 있는 삶의 중심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종이라는 것이 위험을 알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미사를 알리기도 하고 아니면 식사의 때를 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신호체계로서도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도 왜 종치기가 일정한 시간 되면 종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시대가 발달하고 기술이 진보해 가면서 점차 이제 기계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계식으로 바뀌면 누가 없어집니까? 종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15, 16세기에 한창 있었을 이 상황은 21세기로 가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 뭐가 가장 위협을 받아요? 일자리가 위협을 받고 거기서 또 일정 정도 그 노동자들이 자기의 일자리를 뺏기는 거에 또 다른 형태에서의 초기 형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근데 시계가 진화하면서 빠른 속도로 자동화도 전개됩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태엽과 추로 인해서 시계가 이루어졌는 것이 그 다음에 14세기 이후로는 이제 점점 기계식으로 전환되다가 그 다음에 그 기계식의 태엽이 소형화를 가다면서 우리가 왜 주머니 속에 갖고 다니는 작은 시계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상상력을 작동시켜서 태엽이 작아지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커지면서 그것을 상상력에서 인간 형태로도 만들어낸 태엽 인형이 개발되게 됩니다.
저 태엽 인형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오늘의 로봇의 전신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요한 거는 인형이라는 것. 과거에는 그냥 놀이가로 생각했던 인형이 이제는 스스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자동화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크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 시대 때는 어떤 사람은 저거는 막일 거야.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토착신앙 같은 것에 의해서 저것을 달리 해석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자동인형, 사람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움직이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능하려면 이미 2세기, 3세기 전에 이제 해부학에서 발달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많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이해에 근거해서 기술이 들어오면 거기에 기계적인 작동을 해서 인형을 만드는데 자동으로 움직이는 인형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저거에 매력되었죠. 왜냐하면 자동으로 무엇인가가 움직인다는 걸 상상을 못했을 테니까. 그리고 저거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라 그러나 우리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은 저 전시회에 가서 엄청난 그 아이디어를 갖고 온다던가 쇼크를 받고 온다던가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오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피에르 자크 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태엽과 톱니바퀴를 정교하게 연출해 갖고서는 저와 같이 자동인형을 만듭니다. 사람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새를 만든다던가 오리를 만들어서 그들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기 또 보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것도 오늘날도 여전히 보고되고 있어서 태엽을 감아주면 자기가 알아서 글씨를 쓰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글씨 쓰는 소년인데 이 소년이 쓰는 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되게 모순된 글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동 기계가 생각할 리가 없는데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데카르트의 중요한 명제를 얘기하면서 지금 시대가 어떤가를 한눈에 보여주게 되는 거죠. 또 노래하는 새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동력을 써서 무언가를 작동하게 하는 이 장치는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발전해 나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와 같이 인형을 얘기하면서 상상하게 되는 그 인권화 과정이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현장에서 실질적인 생산성을 내는 산업화 과정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 둘이 계속 2, 3세기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오늘에 이르러서는 인공지능 로봇으로 하나로 모여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각각을 좀 살펴보겠어요. 사실 이제 먼저 산업화를 보자면 이제 이후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가는 길이 도도하게 흐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혁명들이 계속 우리의 역사에 획을 긋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은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은 크게 해서 1차냐 2차냐 뭐 이게 지금 4차다 아니다 뭐 3차다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는 차수가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는 과거보다는 굉장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른 패러다임에서 가장 혁명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자동화에는 우리 다 익숙해 있잖아요. 이 자동화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춘다는 거 이게 대단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냐면 나중에 인공지능 로봇과 연관된다면 우리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도 그걸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뭐 빠르면 5년 빠르면 10년 뭐 이러면서 시작되는 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 20, 30년 내에 저걸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산업혁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와중인데 그럼 이 산업혁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아까 자동인형 얘기하고 기계 얘기했는데 다른 말로 한다면 저는 기계혁명이다 얘기하고 싶어요. 기계혁명이 1차, 2차, 3차, 4차를 흘러오면서 자기 나름대로 진화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차원을 달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반론으로 많이 얘기되는 그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것이 그럼 기계를 어떻게 그 차원을 달리하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차 산업혁명은 이제 마침내 인간이 자기가 그동안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모든 그 지식과 그 다음에 기술을 집산을 해서 기계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다루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흔히 기계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증기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당시에 그 당시에 시대적인 그 수준의 석탄과 철이 주요 원료를 돼서 면직공업 또는 제철공업. 이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소위 임금 노동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공장은 주로 대도시에서 형성되면서 면직곡물로 인해 갖고 면직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곡물을 심었던 논밭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목화 이런 거를 심게 되면서 거기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이제 일을 잃고 그 다음에 도시로 가게 되는 이런 형태가 이제 대부분 1차에서 많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2차로 넘어가면은 이제 기계화가 점점 공업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기기기가 이제 주로 되고 이제 자동차 이런 것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때는 물론 이때도 문화적 충격도 크겠습니다만 자동차, 기차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갖게 되는 문화적 그 속도감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감은 21세기 비행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20세기 말 인터넷을 통해서 훨씬 더 가속도가 붙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이제 공업화를 통해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1, 2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간과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이 1, 2차 소위 말해서 18세기 말에 있었던 것이 21세기 초로 가면 전자동화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완전 대체를 지향하게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자본가는 그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거나 이런 거를 이제 회피하면서 다 기계화하는 것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는 아직까지도 인간이 기계를 다루는 수준이었는데 점차 20세기로 넘어오면 기계가 기계를 다루는 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즉 자동화라 정보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그 20세기 말에 자주 들었던 얘기죠. 그러나 자동화는 이미 20세기 중반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서부터 활발하게. 왜냐하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연합군이거나 아니면 독일군이나 일본군이거나 모든 기술을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집중했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발전해 놓은 기술이 다 어디로 갑니까? 민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으로 가고 그 공업화되는 것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보하도록 자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1969년에 컴퓨터가 공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70년대에는 많은 공장에서 컴퓨터 자동 기계가 소위 말해서 로봇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차원 넘어가서 이 정보화 자동화가 이제 인간처럼 스스로 알아서 다 움직이게끔 하는 지능화가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지능화 여기에보다도 가상세계와 이 실제 세계가 연결이 되면서 시스템을 갖추는 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인간의 손을 비르는 것이 아니라 지네들이 시스템 속에서 다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사물 인터넷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얘기고 여기서 핵심이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기까지 하는 이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고차원에 이르는 그 지식활동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산업활동 이런 것이 앞으로는 다 기계가 하게 되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추론컨대 예를 들어서 이 일은 기계를 만들어서 돈을 들여갖고 기계를 만들어서 전환을 하는 것보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돈이 덜 들어. 자본가 입장에서. 그러면 그냥 그거는 내버려 두면 그건 누가 해요?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노동은 양극화가 된다는 것이 기계로 할 수 있는 아주 하이 퀄리티의 그 일은 기계가 하고 기계를 만들어서 쓰려면 오히려 더 돈이 드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극화가 된다던가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극단적으로 높은 퀄리티든가 아니면 극단적으로 낮은 퀄리티 이렇게 양립이 되지 않을까 추론하고 있는데 이제 방향을 아마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시간적인 거겠죠. 생로병사처럼 태어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능력이 낮고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러나 강건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쇠퇴하다가 그 쇠퇴의 종착점은 죽음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생산성이 막 높아지다가 뭐 20, 30대, 40대 되면 더 지나가면 이제 하향선을 걷게 되고 퇴행을 걷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한창 정청기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퇴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거는 인간이 애초서부터 그리고 고대 이래로 지금까지도 극복하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끊임없이 의료가 발달한다든가 기타 등등을 발달시키는 주된 동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적 요소의 극복입니다. 공간적으로 내가 아무리 달려도 내가 갈 수 있는 그 일정 정도의 공간은 제한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육체가 활동하는 영역은 제한적입니다. 내가 동시에 여기 있다가 아니면 서울에 있다가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과 공간은 근본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욕망은 우리의 기술 문화를 다양하게 변화시키기에도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까 산업화하는 방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화하는 방향이 있더라. 그래서 산업화하는 방향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 훑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인간화하는 방향으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인간이 만들어지고 움직이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이미 고대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피그말리온 자기가 조각을 하는 것을 보는데 그 조각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조각에 사랑에 빠져갖고 나중에는 신한테 빌기도 하죠. 그 조각을 여인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그 아테네가 그 기도를 들어줘서 여인으로 바뀐다는 그런 말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로 넘어오면 또 골룸이라는 골렘이라고 하는 또 뭐라 그러나요? 유대인 랍비가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로부터 자기네 유대인들을 방어하고 또 힘든 일을 시키기 위해서 골렘이라는 것을 주술을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골룸이라고도 알고 있죠. 반지제왕에서.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12, 3세기에 시작되어 있는 그 전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설은 중세 말기 파라켈수스라고 하는 의학자이자 화학자가 자기가 아주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갖고 조그만 소형 인간을 만들었어 라고 하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성공하지 못했고 그 후에 그 추종자들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성공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기술이 발달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톱니바퀴가 태엽으로 소형화되고 태엽이 굉장히 정교해지면서 자동 인형이 만들어집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끊임없이 고대 이로로 자기와 똑같이 신이 인간을 만들듯이 인간도 그와 같은 어떤 것을 창조하리라고 하는 욕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화를 통해서 그걸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6세기 이후로 자동 인형이 등장하면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확산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와 같은 것이 다시 다른 예술 장르에 재생산됩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알고 있는 것이 프랑켄슈타인이죠. 즉 죽은 시체의 그 가죽을 골고 절단해 갖고서 그거를 재조합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람을 만들죠. 그러나 창세기에서 보면은 성서에서 보면 신은 인간을 만들고 만들어진 인간을 보면서 아 좋았더라 해갖고서는 그 다음 날은 휴식을 취하잖아요. 근데 프랑켄슈타인에서는 자기가 세상에서 놀랄만한 일을 하겠다 해서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저거를 만들기 시작하죠. 만들어서 보니 본인도 수용하기 어려운 괴물이었기 때문에 도망을 가죠. 아 좋았더라가 아니라 형용할 수 없는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도망을 가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뭐였나. 그러니까 이 메리 셀리가 그 아까 자동 인형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정 정도 영감을 받았다고 그래요. 중요한 거는 인간 같은 그 인형을 보고 아 언젠가는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 라고 이분이 상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현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현실의 기술적인 토대를 가서 보고 전시회를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상상력으로 거기를 넘어선 영역까지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거는 전혀 옛날스럽다든가 뭐 이거는 이거 좀 오래된 얘기니까 식상해라는 것이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유효하게 됩니다. 첫째는 뭔가를 대단한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그 과학자의 지나친 욕망. 또 하나는 인간의 형상을 만들었지만 결국 인간을 넘어서는 것을 만들었다. 이건 21세기로 와서 보면 인공지능도 지금 우리가 만들면서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만들고 나면 인간은 멸망할 건데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만든다는 거니까 이 두 가지가 아직도 현재 유효합니다. 그래서 예술적으로 재생산되는 거는 지금도 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20세기 초에 되면 굉장히 아주 그 21세기에 버금가는 여러 가지 예를 보여주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 7년 지나가면 1927년에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무성 영화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또 하나의 상상력을 작동시킵니다. 즉, 이 작품 속에는 이제 마리아라고 나오는 여자가 있는데 이 마리아를 똑같이 복제해 놓은 기계 로봇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계 로봇은 자기가 춤을 추면서 남자들을 유혹하고 남자들로 하여금 사고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조작하는 것을 얘가 합니다. 그래서 그 이와 같은 것이 오늘날 그 엑스마키나 영화가 작년에 했었나 이런데 거기에서 이게 진화된 형태로 우리한테 보여지죠. 그러니까 인간이 심리적으로 그 기계보다 우월하고 기계는 그거에 뭐라 그러나 버금가지 못하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기계 로봇한테 감정까지 주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랬을 때 이와 같은 과거의 심리 조작이 거기를 하나의 또 다른 그 훨씬 발전된 버전으로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점차 인간은 생각하기를 로봇이 만들어지면 그건 인간하고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는 영혼이 없어, 뭐가 없어라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와 뭐가 다르지? 라고 질문하는 것을 역으로 상상하게끔 되는 차원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더 진화하게 되니까 오늘날은 21세기 인공지능 로봇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21세기의 모든 첨단과학 기술이 최고의 응집되어서 나오는 결산물이기도 합니다. 뭐 다트머스 그 회의에서 이루어졌고 이때 제안하면서 1956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0년 전인데 지금 이 정도 만들어낸다는 이 정도의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것이 연구되고 결과를 내고 있다는 얘기죠. 역사적으로 충격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동설을 깨고서 지동설을 등장한 거잖아요. 지구가 움직여, 하늘이 움직여, 이것 중에서 어느 것이냐? 지동설이 등장한 거예요. 만약에 지구를 위해서 그 삼라만상이 움직인다면 신의 뜻이 명확하겠죠. 신이 지구를 만들어서 인간을 아담과 이브를 넣고 그들이 번창하기를 기대하셨으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가서 이제 사람들이 도대체 신은 어떤 의미에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었지? 르네상스 시대도 그래요. 도대체 신은 어떤 의도로 인간을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을까?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궁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굉장히 몰입해서. 뭐를 알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든 신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도 도대체 이러한 선과학이 이런 것이 있으면 신은 선한 얼굴은 어떤 식으로 하고 악한 얼굴은 어떤 식으로 만들었을까? 라고 굉장히 연구를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천체의 움직임도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걸 많이 연구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연구를 하다 보니 점점점 신의 뜻에 가까워서 신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점점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성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으로 눈을 돌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감히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도 거기에 아마 1인이겠죠. 이분이 말하기를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야.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면은 굉장히 강력한 신의 의미가 드러나겠죠. 근데 생각보다도 지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우주의 한 귀퉁이에 있는 작은 조각일 뿐이야. 지금까지 신이 그 아담과 이브의 그 선악과 때문에 추방당해서 세워주었던 이 지구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우주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 한 행성이죠.
아주 작은 조각일 뿐이야 라고 했더니 교회에서는 저거를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저거를 밝히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충격이 더 이상 지구가 중심이 아니야.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는 거기를 돌고 있는 하나의 조각일 뿐이야 라고 했던 것이 이제까지 인간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했던 우주에 갖고 있었던 생각에 아주 그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첫 번째 것으로 꼽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것으로는요, 우리가 다 아시고 있는 것처럼 창조론에 대해서 진화론이죠. 신이 특별하게 인간에 대해서 사랑을 하사 인간한테 특별한 능력을 줘서 모든 사물의 이름을 짓게 하고 그들을 관장하게 했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성서를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나와요. 그거는 무슨 신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지 라고 하면서, 신이 천지를 창조할 때 보장했던 인간의 우월한 위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우월한 위치를 이제는 그것에 대한 허상을 깨고 인간도 동물의 후손일 뿐이야. 그러니까는 진화에서 어느 계보에 타서 인간이 진화한 것이지 신으로 인해서 창조된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이 특별한 존재였다라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일고에 쳐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인간으로 하여금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창조론입니다. 진화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이, 아까도 그랬던 것처럼 신이 인간한테 주었던 유일한 그 가장 큰 선물이 이성인데, 이 이성에서 완벽하게 행해졌던 인간의 모든 그 이성주의를 깨고 우연으로 설명되는 그 무의식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이 무의식에 나왔을 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의 행위가 무의식이 더 우리의 그 행위 설명을 해낼 수 있어라는 것을 사람들이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즉, 자아가 육체의 중심이가 아니라 무의식이 진행에 관한 적은 정보로도 만족해야 하는 불쌍한 존재임을 정신분석으로 입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있냐면, 이것을 이해하자면, 어린애가 잘 때 되면 꼭 예를 들어서 엄지손가락을 빤다든지 아니면 이불 끝을 막 빤다 그러잖아요. 제가 왜 저럴까? 근데 걔는 그거를 의식해서 빨아야지 해서 빠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빨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정신분석자가 보면서 어떻게 해석해요? 애정이 결핍됐어요. 이렇게도 해석을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이 갖고 있는 행위의 의미를 점점 우리는 의식 속에서의 드러내면서 해석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무의식의 그 삶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다라는 건 상상도 못했던 그 시대에 의식 저변에 있는 무의식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빙산의 일각, 그 일각 위로 솟아오르는 거는 이성적인 활동이지만 사실 그 밑에 엄청나게 보여지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가 인간의 삶을 지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세 번째로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 이 무의식 이론이 프로이드한테서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어서 메즐리시는 우리가 근대 이후로 계속 인간과 기계를 엄격히 구분을 하면서 왔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구분을 하지 말아야 된다. 즉 연속성을 가지고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인간과 기계를 별개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메즐리스는 그렇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성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지구와 천체가 별개고 동물과 인간이 별개고 의식과 무의식이 별개가 아니라 그것은 서로 다 연계가 있다라는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기계와도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속성으로 연계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산업사회에서 인간이 기계보다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라는, 이건 이미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혼이라는 게 기계는 없지만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어. 그러면서 인간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거죠. 기계보다. 인간이 기계보다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라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아까 이제 동물로서 깼고, 그 다음에 진화론으로도 깼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동설로도 깨진, 그래서 마지막 남은 거는 결국 기계보다 인간은 우월해라고 하는 건데, 이것조차도
기술이 불신하는 배경으로만 작동을 했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거죠. 이러한 불신은 인간이 자신이 만든 도구나 기계와 연속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거는 뭐 기계인데 라고 치부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계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 해놓은 것만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육감이라든가 아니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 세계에는 전혀 모르라고 해서 가치를 절하하잖아요. 이거는 이와 같이 이 인간과 기계를 구별해서 별개로 치면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우월의식이다. 그러나 그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메지슐리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은 공존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공존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그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이로봇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안 보셨다. 있잖아요. 앞으로는요. SF를 조금 보셔야 됩니다. 저도 요새는 이제 그런 생각 싹 듭니다. 앞으로 30년 되지 어떻게 되지? 그럼 나는 몇 살이야?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 돌아가는 세상이 자기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보지만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보고 만약에 20, 30년 전 뒤에 우리가 이제 추론컨대 예를 들면 2045년에는 뭐 특이점이 와서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넘어선다. 그러면 그때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학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인 실존적인 차원에서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그 시대 때면 우리 뭐 지금 뭐 연금 붙고 보험 붙고 쌩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떤 의미로 드러날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로봇한테 내 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집 앞에 갔더니 자율자동차가 막 하늘을 붕붕붕 날라다니고 SF를 비껴서 우리가 이게 집어넣을 수 있었는 나의 상을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실존할 수 있었다는 어떤 거는 느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게 한 번씩 따져봅니다. 근데 이게 20세기 말 정도만 됐어도 먼 미래야. 근데 지금의 미래는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그런 미래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의 미래는 이미 현실로 한 발 달려져 있는 미래예요. 이미 다가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현될 어느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미래는 굉장히 먼 거지만 지금은 이미 우리 코앞에 있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언제서부터인지 각 나라마다 2020년, 2040년, 2060년 이런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빠른 속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이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도태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개인의 삶도 앞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패러다임이 변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굉장히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잘 이해는 못합니다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들도 그렇고 아버님들도. 왜냐하면 자기 아이들이 살아갈 중심이 될 세계인데 그 세계에서 이해를 못하면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죠. 다른 세계에 사니까. 근데 이제 우리 때는 어머니가 그랬더라면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딱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대기되는 거는 이 인공지능들이 인간하고 그냥 똑같이 돼요. 근데 이제 똑같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로봇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 인간들이 헛짓거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살고자 하는 저 짓은 꼭 죽고자 하는 짓 같아. 이런 거. 그러니까 로봇이 보기에 인간은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논리로 맞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네가 절대절명한 것은 너는 인간이 해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돼. 이게 1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보호하려면 인간이 하는 헛짓거리를 최소한 막아줘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걸 막아줘야 되겠다 하면서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제기되는데
이 통제를 할 때는 그 논리적인 것만 따라서 하는 그 로봇 같은 경우는 아, 인간은 저러저러하니까 안 되겠구나. 통제. 이렇게 마치 흑백의 논리처럼. 그렇지만 그거보다 이제 버전이 하나 올린 진화된 로봇이 등장합니다, 얘가. 써니라고 하는 건데 얘는 등장해서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갖고 그다음에 인간과 소통하면서 그것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뭐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얘네들하고 이제 함께 인간이 살아가게 된다면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미 이 문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주 저차원적인 거지만 자동화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스스로 이제 학습하면서까지 이제 인간하고 눈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럴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디지털 지능이 이제 주도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지능이 주도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사회 시스템으로 갖고 있는 인간은 그들과 공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공존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자기의 편의,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동화에 좀 관심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동화가 만약에 시스템으로 다 갖춰져 있다면 전 세계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은 모든 자기 정보가 다 노출됩니다. 그래서 그 민초로 뭐 조용히 살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문제가 없지도 않지요. 요새는 다 그것도 정보가 털려갖고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자유가 굉장히 많이 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의 그 통제권을 만약의 경우 인간이 그렇잖아요. 밥솥을 만들어도 지가 알아서 띡 소리 나면서 끝내주고 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알람으로 지가 알아서 딱딱 돌아가. 이거 되게 편리합니다만 그 사이에 인간이 끼어들 수 없으면 결국 통제권은 인공지능이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통제권을 인공지능이 갖졌다 함은 우리 삶 자체를 인공지능이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갖고 있는 편리함에 우리가 너무 경도되어서 그것을 쫓고 있는데 그게 곧 인간의 지배를 가능케 하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멸망과 맞물려 있음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계속 진화를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까 그 아이로봇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요번에 영화에 나온 엑스마키나 이런 정도 수준까지 가면 인간은 종의 멸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추론을 많이 하면 뭐 이것도 논의가 갈립니다. 그렇다 아니다 막.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 실제로는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그럴 확률이 높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의 노동과 인간의 역할은 현저하게 침해를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더 효율적인 것을 지향하다 보면 인간은 때 되면 밥 먹어야 되고 때 되면 쉬어야 되고 또 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도 잘 작동되지 않고 뭐 이런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효율성 면에서 훨씬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라 그러나요? 기본임금? 그거를 올린다고 그랬더니 많은 영업하시는 분이 기계로 대체해야 할 생각을 한다잖아요. 효율성에다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그리고 생산성을 포커스에 두는 거죠. 이것이 만약의 경우 계속 지향이 된다면 인간의 노동은 훨씬 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게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노동이 가치를 못 받으면 인간이 해야 할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인간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인간은 태어날 때서부터 권리를 갖고 있는 천부인권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이 과거에 어디 아주 오래된 옛 이야기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점점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산물에 의해서 자기가 평가되고 자기가 오히려 평가절하되는 모순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 로봇과의 공존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디까지 가요? 인간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것에 지금 뭐 초기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의 현장에서 가면 기계가 훨씬 잘하면 인간이 자꾸 소외되고 가치절하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인간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도 학자들에게서 이미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공존의 의미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의 그러니까 단계에 따라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인간의 그 노동, 힘든 노동을 다 대신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계속 된다면은 인간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고민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더 많은 생산성을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4차 산업같이 전자동화를 해서 인간이 끼어들 틈이 없게끔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는 뭐 먼 미래도 아닙니다. 인간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온통 걱정하는 것이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애쓰잖아요. 그러나 시스템이 이미 그쪽으로 향한다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 소득 준다는 둥 아니면 로봇한테 세금을 물린다는 둥 이런 말이 나오지만 그거는 임시 방편일 거고 결국 가게 되는 방향은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언제냐 그 타임 스케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편리가 기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팔게 될 수 있는 마치 예전에 파우스트 박사가 젊음을 얻기 위해서 악마와 결탁해서 영혼을 팔아버리듯이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과한 풍요? 어떻게 그렇게 말이 합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만약의 경우 우리가 계속 이와 같은 방향을 간다면 이거는 이와 같은 것을 앞당기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방향성을 어떻게 잡게 하느냐. 그렇다고 지금 막 몰아가고 있는 거를 그래요. 이럴 것 같으니까 스톱하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왜 우리가 그 차가 막 미친 듯이 가는데 스톱 브레이크 걸면 차가 뒤집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이 주제에 대해서 이게 하는 건 그렇게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흘러가는 주제이지 그걸 우리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조만간에 우리의 삶을 규정짓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 거리를 두진 않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나름대로의 뭐라 그러나 자기의 생각이 확화되면 그게 반영이 돼서 개개인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아마 방향성을 갖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너무 모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핸드폰 우리 만들어주세요 해서 핸드폰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컴퓨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 해서 컴퓨터가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지고 나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컴퓨터가 만들어져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시장에 핸드폰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쓰는 거죠. 모든 것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것에 대한 효능, 그것이 갖고 올 결과,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수동적인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자본가라든가 거기에 자기 이득이 갖고 있는 뭐 과학기술 이쪽에서 가는 방향대로 우리가 그냥 쫓아가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속수무책이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이전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뭐 윤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뭐 선언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약한 그 방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성에 나름대로 갖고 있다면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그게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훨씬 강하고 실현에 강. 근데 긴 인간의 미래를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도 사실은 그 도도하게 흘러가는 흐름에서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사실 이와 같이 갈 것 같은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면서도 좀 불안불안한 그 상황, 뭐라 그러나요? 그런 미래를 생각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대체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지금 공존을 피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해서 중요한 거는 인간이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편리한 것, 그리고 당장의 어떤 그 즐거움, 뭐 이런 것만 추구한다면 인간이 갈 수 있는 길은 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미래가 어떤 것을 꿈꾸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정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까지 인간의 그 진화 얘기를 통해서 공진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해가 가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기계화되고 기계화가 자동화되고 그것이 정보화되고 지능화되면서 지금 애초에 그 단순히 움직였던 그 장치, 소위 말한 기계가 아예 인공지능 로봇처럼 돼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게까지 된 일련의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문제제기가 명확하게 지고, 그리고 나름대로 막연히 어떤 문제가 지금 생각해 볼 만하네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 제가 한 1시간 반가량 되는 시간에서 이제 일정 정도 이해가 되신 걸로 제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만 저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